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시니어 금융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융투자의 기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저희가 금융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들이 맞추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금융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투자 기관별 금융 상품 예시라는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재무설계, 그 다음에 짧게는 내 재테크, 길게는 재무설계, 투자와 트레이딩 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간에 따른 금융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 대체 투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보통 단기라고 하면 저희가 6개월 이하의 자금 운용을 얘기를 합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요구불 통장, 입주실 통장, MMF, MMT, 그다음에 단기채 펀드, ELB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를 얘기하는 중기 기간에 해당되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많이들 하시는 정기예금, 적금, 그다음에 펀드, ETF, 맞춤형 특정금전 신탁, ELS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년, 1년을 초과하는 이 장기적인 부분의 금융 상품은 저축성 보험, IRP, 펀드, ETF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달리 저희가 대체 투자라고 해서 원자재나 달러나 이런 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융 투자 상품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금융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투자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식을 투자했다, 부동산을 투자했다, 아니면 예금을 투자했다, 적금을 투자했다. 아무런 기간도 없이 목표 수익률도 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서 크게 볼 수 있는 방향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왔는지, 이거는 기간,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처음에 얼마 동안의 기간을 들고 얼마 동안의 목표를 이뤘어 라는 기간, 그다음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때 내가 목표로 했던 기간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잘 되고 있는지, 목표 자금을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왔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체킹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따라올 수도 있고, 처음에 방향성에 또 플러스 알파 수정하는 기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서 했던 거와 다시 재도전했을 때 또 얼마나 기다릴 수 있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후 관리. 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헛되거나 과한 욕심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금융 투자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보다 헛되거나 과한 욕심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금융 투자의 포커스가 되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금융 투자에 있어서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으셔야 된다, 마음속에. 그러면 목표 수익률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걸까요? 앞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목표 수익률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의 이상을 하셔야지만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금 지키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일까요? 그리고 낮다, 높다라고 표현하는 이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우리 물가 상승률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네, 바로 이 답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물가 상승률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는 2%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발표한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보면 2%보다 낮은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최소한 수익률,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는 2%의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예,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지 그래도 최소한 내 원금을 지키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7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복리의 법칙인데요. 7위의 법칙은 내가 원금을 이루기 위해 원금을 도달하기까지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원금에 도달하는 기간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걸 7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경제학자들은 5%라는 목표 수익률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7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목표 수익률이 그래도 5%가 됐을 때 이 시드머니를 점점 복리의 개념으로 빨리 만들어가는 개념이, 이 가중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이 개념이 바로 5%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목표 수익률, 과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목표 수익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목표 수익률을 도대체 몇 프로로 정할까? 바로 물가 상승률에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 상승률 몇 프로인가? 2%이다. 예. 최소한 현재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그래도 목표로 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고요. 만약에 지금보다 높다고 하면 어쨌든 생활 여건에서 현재에 쓰이는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좀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내야지 그래도 최소한 원금 지키기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두 번째 목표 수익률 5%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계획하고 목표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표 수익률. 아까 제가 목표 수익률, 물가 상승률.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이 금융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목표 수익률을 이루는 지름길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금융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금융 환경 이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을 이해하는 수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금융 투자라는 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금융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시는 본인만의 금융 환경 이해하기 루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죠. 항상 옆에 뭐가 있죠?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내가 항상 봤던 뉴스를 보게 되고 그 뉴스 안에도 연예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 안에서 첫 번째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융 환경을 이해하는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1순위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금융 환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첫 번째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제 지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 경기 순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 트렌드 분석이 아니고 저기 경기 물가 금리 탑다운의 방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경제 환경을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요즘에 시장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라 그래서 투자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TCSI. 어떤 걸 뜻할까요? 네, 영어에 하나를 제가 앞에 영문을 따가지고 왔는데요. T는 트렌드, C는 뭐가 될까요? 사이클, C는 시즈널리, I는 이걸리 해서 트렌드, 그 다음에 사이클, 경기 순환, 그 다음에 계절성,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4가지를 봐야지만 저희가 올바른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계절성과 그 다음에 사이클과 여러 가지 투자의 4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셔야지만 금융 환경을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장의 핵심 3대 경제 지표, 경기, 물가, 금리입니다. 이게 곧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최적의 자산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방향성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경기 물가 금리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탑다운 방식의 기본적인 분석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인사이트, 현상, 트렌드 그리고 기업에 각각 투자되는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의 안정성,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들의 버튼업 작업이 맞물려야지 이런 교집합 부분이 시장 환경을 잘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걸 통해서 한국은행은 아까 경기 물가 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대출의 금리, 그다음에 예금의 금리, 기준이 되는 기준 금리를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 경기가 어땠죠? 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저희들이 백신이라든지 아직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택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살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물품이 판매가 안 되니 기업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고 그러면서 경기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 정책을 하고 통화 공급 확대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은행의 예금을 저희들이 맡길까요? 네, 코로나 때 금리가 어땠죠? 저도 처음 경험하는 0%대 금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이나 기본적인 금융 투자를 하지를 않겠죠.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에 풀린다? 네,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예적금이 아닌 다른 투자 자산,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산 가치,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간 자산 가치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의 자산이 올랐구나. 아, 내가 그래도 풍요로워졌네. 내 자산이 그래도 많아졌구나 싶어서 소비가 활성화하게 되는 거죠. 그 활성화된 소비는 곧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고 기업의 수익은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개인의 소비 올라가면서 경기가 선순환을 한다는 이런 이론에서 이제 물가, 경기에 따라서 금리를 통해서 이제 경기가 순환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시장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경기 물가 금리에 따라서 최적의 자산을 정할 수 있는 시장의 사계절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학자이실 거예요. 주식시장의 사계. 아마 주식을 투자하는데 고서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의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유동성 성장세, 이제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주식의 시장은 이렇게 한다. 주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의 경기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자산관리라는 입문을 하면서 달걀 이론,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달걀 이론에 꽂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가 중점으로 해서 4가지 자산으로 이루어지면서 금리, 물가, 경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산의 최적의 자산의 선택지가 틀려진다는 걸 제가 이때 깨달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이 현재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이런 많은 투자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기, 물가, 금리를 통해서 저희 경기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 자산의 위치, 그 자산의 방향성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산을 선택하고 내 코어 자산을 이루어가고 주변 자산을 메꿔가는 그런 내 자산 관리의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달걀 이론을 얘기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중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갖고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물가, 금리는 여러분들의 금융 투자에 있어서 경기, 금융 환경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체크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계속 시장을 체크해야 됩니다. 네, 금리가 어떤지, 경기가 어떤지, 그리고 물가가 어떤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자산의 사계절에서 봄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 네, 여름에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지, 주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예금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채권을 선택해야 되는지,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지금 사야 될 텐지, 아니면 팔아야 될 텐지, 아니면 지키고 계속 유지해야 될 텐지, 이 판가름을 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경기, 물가,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최적의 자산을 만들었고 이루어게 되는 주식의 4개, 주식의 4개 이전에 경기의 4개, 자산의 4개, 이 자산의 4계절에 해당되는 최적의 자산을 갖고 왔는데요. 보통 저희가 최적의 자산을 이루는 중심축을 물가로 판가름을 합니다. 물가가 높다, 물가가 낮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중심축을 가르는 좌측과 우측의 중심축을 가르는 경기의 판단. 고성장이다, 저성장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물가가 높다, 경기는 좋지 않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계절일까요? 네, 물가가 높다,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바로 겨울입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가는 낮다. 네, 하지만 경기는 상향 중이다. 그러면 바로 여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모습이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는 여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한편의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저희가 생각하고 가르는 작업은 바로 기본적인 경기, 물가, 금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꾸준한 나의 방향성과 나의 투자에 대한 확신과 생각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경기, 물가, 금리는 체크를 하고 금융 투자에 입문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우신가요? 네, 지금부터 계속 제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와 함께 계속 순차적으로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아까 3대 경제 지표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기본이고, 최소한 저희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물가, 금리를 체킹하기 위해서 저희는 선택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나라, 왜냐하면 나라마다 경제 환경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중심적으로 체킹을 하고 저희가 자산 관리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 그 중심은 첫 번째 경기 편에서, 금리 편에서, 물가 편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4개의 나라는 그래도 알고 학습하고 매번 서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경기 사이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미국 하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한국 증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셨나요? 전부 미국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하니까 미국에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갈 수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 사이트과 저희 한국의 경기 사이트를 비교해 보면 왜 이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미국에 고정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순환은 그 한 나라 국가의 경기와 경제의 수준은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에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래시컬하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그래도 최애
최애할 수밖에 없는 자산의 선택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이 클래시컬하게 보통 경기 순환을 하기까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경기 순환의 한 템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미국은 총 몇 개월이 소비가 되냐 하면 71개월. 71개월이면 한 6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국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경기 사이클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33개월, 18개월 더하시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경기 사이클이 한 바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도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여지시죠? 네, 바로 미국이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이 경기 사이클을 도는 기간도 굉장히 길지만 이 확장이라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 경기가 좋은 기간이 60개월이나 됩니다. 자, 저희 나라를 볼까요? 저희 나라는 보통 경기 순환이 한 바퀴 도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바퀴 도는데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확장되는 시간은 33개월. 그 대신 좋지 않은 경기 사이클 중에서 좋지 않은 겨울이나 거기에 멈춰져 있는 시간이 18개월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국은 거의 우리 2배나 되는 경기 사이클 기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축 기간이 저희보다 훨씬 짧으시죠.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진포 자산의 수익률이 좋은 시기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다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한국의 자산에만 국한돼서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높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3대 핵심 지표 경기. 이 경기는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고 했는데 매월 체킹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의 어떤 부분을 체킹을 해야 될까요? 네, 경기 지표 첫 번째 OECD 경기 선행지수. 두 번째, 제조 PMI, 보통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경기 지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지표는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OECD에서 발표하는 유일한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보통 저희 경기를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이고요. 매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이드라인 지수 수치는 100입니다. 100. 100보다 100 이상이면 좋다. 100 미만이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것도 매월 발표하는 지수다 보니까 매달 발표하는 그 한 달에 발표하는 그 지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이 방향성이 우상향을 하는지 우하향을 하는지 보는가 포커스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조 PMI가 있는데요. 제조 구매 관리자들이에게 설문을 통해서 앞으로 제조의 산업 섹터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지수인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설문이 나왔기 때문에 클래시컬하게 지금 계속 수십 년을 통해서 이 제조 PMI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 판단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OECD 경기 선행지수의 가이드라인은 몇이라 그랬죠? 네,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조 PMI의 가이드라인, 좋다, 나쁘라고 판단하는 이 가이드라인 수치는 몇이 될까요? 네, 바로 50인데요. 50보다 50 이상이면 좋다. 50 미만이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아까 경기 선행지수처럼 매달 한 달에 나오는 그 지수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래도 2, 3개월 이상 이 연속성의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경기를 판단하고 주식을
그 다음에 경기의 사계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 지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저희들 글로벌 지수, 파이낸스 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포커스를 맞추고 제조 PMI가 어떻게 나오는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아까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지표, OECD 경기 선행 지수, 제조 PMI를 얘기해 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PMI만 보시면 안 되고 서비스 PMI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산업 섹터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OECD 국가들의 평균 서비스가 차지하는 산업 섹터의 비율은 70%입니다. 거기에 미국은 77%를 차지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저희 대한민국은 60%대를 차지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은 서비스 산업 섹터가 어느 나라보다도 비율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 PMI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 서비스 PMI도 같이 확인을 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제조 PMI와 동일합니다. 50이 가이드라인이고 50 이상이면 좋다. 50 미만이면 나쁘다. 그리고 지금 1개월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2, 3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방향성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에 따라서 지금 경기 지표가 좋다라고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여러분의 습관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에 이어 핵심 지표 물가입니다. 여러분 물가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네, 보통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여러 가지 포털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표하는 데이터가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코노미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물가를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서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물가는 높다, 낮다라고 판단을 보통 하는데요. 저희의 혈압과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마다 어떤 물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물가 기준에 따라서 높다, 낮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제일 쉬운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물가 기준은 도대체 물가 상승률 기준은 몇 프로일까요? 아까 서두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표 물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고 기준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2%입니다. 네, 2%는 거의 OECD의 선진 국가들이 많이 쓰는 물가 기준인데요. 네, 2%보다 높으면 높다, 낮으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존에 코로나 때 여러분들 물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기준 물가는 몇 프로일까요? 아까 OECD 국가의 대부분들이 2%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은 기준 물가 상승률을 2%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는 어떨까요? 네, 그 당시 코로나 때 높아졌던 그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수치이고요. 거의 2%대에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나라 물가는 물가 상승률은 지금 1.6%.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물가는, 우리나라 물가는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의 물가는 아직까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기준 물가가 몇 프로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가 상승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갖고 왔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KO라고 표시되어 있는 한국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쉽게 저희의 한글로 표시된 어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금리는 몇 프로인지, 기준금리는 몇 프로인지,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인지,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매크로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월 체킹을 하는 그런 학습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핵심 지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물가를 보시면서 금리는 이렇게 찾는다 해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 여러분들 금리
보통 매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시장에서 미국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이 몰리는 곳에 자금의 연동성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에 대해서도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제 미국이 그렇게 파이낸셜 시장, 금융시장이 돌아가다 보니 돈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몰려 있는 국가의 3대 핵심 지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시겠죠. 그래서 그곳의 금리, 그리고 최근에 FOMC를 통해서 패드에서 발표하는 그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네, 오늘 새벽에 또 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네, 물가 상승률은 지금 물가는 기준 물가 가이드라인은 2%라고 했습니다. 예, 미국은. 그로 인해서 물가 경기에 따라서 금리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미국의 물가는 높고, 네, 그렇다 보니 경기는 또 PMI 지표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경기를 보고, 예, 그걸 통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책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금리는 저희들 급하게 0.5%가 저번 금리 정책에서 내리게 됐고, 네, 이번에 0.25를 또 인하하는 4.75를 기준금리를 갖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모여 있는 여러 가지 연합 국가다 보니 금리가 저희하고는 틀리게 0.25%의 갭을 두고 보통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 오늘 발표한 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보다 금리가 많이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네,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 3.2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갭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저희 우리나라의 금리를 비교하게 됨으로써 이제 경기를 같이 보고 이제 왜 시장에서는 한국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지 이 3대 핵심 지표를 보시더라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첫 시간에 이 공식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금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된다? 네, 코로나 때 제가 예시를 드렸습니다. 네, 자산 가치는 금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금융 상품, 대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화두가 되는 부동산도 이 금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코로나 때 금리가 사상 최대치 0%대 금리, 최저금리를 낮게 되니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현재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죠? 오르면 내려가는. 그래서 최근에 최대 저희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0%대 금리에서 최대 3.5%까지 올리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공식이 그대로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사이트인데요.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최대치를 겪고 있는데 지금 주택의 가격도 최대치입니다. 이 공식만 보더라도 금리가 최대치면 자산 가치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은 오르고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어떻죠? 네, 올라가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화두에 경기 물가 금리, 현재 시장의 4계절을 알기 위해서는 경기 물가 금리, 그 4계절의 경기 물가, 최적의 자산의 위치와 플러스 알파, 투자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인사이트, 지금 경기 물가 금리와 다르게 흘러가는 지금 현재의 세상의 흐름, 트렌드, 이런 걸 같이 교집합으로 묶어야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융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3대 핵심 지표 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어떻게 세상은 돌아가는지,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금리의 예상치들을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자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JP 모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월가에서 가장 큰 금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월가뿐 아니라 저희 전 세계에서 탑 1을 하고 있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JP 모건인데요. 그 JP 모건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방향성,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는 자료를 매 분기마다 내놓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 페이지마다 매번 발표하는 자료에 이 금리 차트가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서
FED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변동할 것이라고 예견을 한다. 그리고 FOMC 회의를 통해서 FED에서는 이렇게 예견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희 최적의 자산에 대한 사계절을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들 금융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최적의 자산이라고 그래서 물가가 중시, 경기가 가로축을 가르고 물가가 높으면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겨울, 물가가 높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 가을과 여름. 그 다음에 물가는 낮다. 그 다음에 경기는 좋지 않다. 그러면 약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자산의 방향성을 각각 갖고 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경기, 물가, 금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고 가기에는 세상의 흐름의 속도를 알 수가 없다. 이것도 기본으로 갖고 가고 기본적으로 투자의 최적의 자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최적의 자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최적의 자산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 코어 자산을 최적의 자산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위성 자산, 자산 배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교합했을 때 이 교차점에 해당되는 큰 투자의 방향성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저는 인사이트와 투자 트렌드라고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1989년도에 S&P 500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그 기업에 해당되는 국가, 그 다음에 2021년, 현재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S&P 500의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기업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9년도 근 30년 넘은 세월이 지나기 전에 그 전의 데이터에는 거의 접hen 일본이 S&P 500의 기업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나요? 거의 빅테크가 장악을 하면서 미국의 기업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물가, 금리, 각 나라의 경기, 물가, 금리, 경기의 순환, 각 나라의 경제 활동, 각 나라의 경제 모멘텀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트렌드도 그 나라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 물가, 금리,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적의 자산을 알아볼 수 있는 경기의 사계를 같이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차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미국을 봐야 되는지 그건 바로 선진국 주가 지수에 따른 파이낸셜 시장의 자금 영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진국 주가 지수의 MSCI에서 발표하는 월드 인덱스만 봐도 미국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대한민국의 자산에만 국한돼선 하면 안 되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부동산,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식, 그리고 인사이트와 트렌드에서 결정되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지만 그 자산도 국가에 대한 자산 배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코어 자산과 위성 자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 자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최적의 자산을 통해서 경기의 사계를 통해서 코어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통해서 위성 자산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산 배분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맞춰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산 투자를 해보니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학습을 통해서 계속 시장에 맞는 적정 자산, 그다음에 시장에 맞는 방향성을 찾아서 계속 사후 관리를 하시고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융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수익만 많이 난다고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테크라고 하죠. 금융종합과세, 국민건강보험 이걸 꼭 잊지 않고 금융투자에 종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자와 배당소득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걸 잊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원천 징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세테크를 통해서 금융투자에 또 다른 소득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금융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보료를 낮추고 싶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ETF, 저축성 보험, I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해 나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까 경기 물가 금리를 체킹을 해야 되고 시장의 인사이트를 봐야 되고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장기 투자 관점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다음 경제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루틴 만들기 해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최상의 여러분들의 자산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책이나 공식적으로 잘 알려진 리포트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꾸준한 자산 관리의 학습을 해 나가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벤저민 그레이엄. 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워렌 버핏의 스승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그 원금의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철저한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기초적인 경기 물가 금리와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계속 알아나가는 루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은퇴 설계 시니어의 꿈을 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